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갔던 홍준표 시장, 베트남으로 출장 간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조혜진 의원, 우크라이나행 강행했던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있네요, 이분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 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참 단순하게 드렸는데, 홍준표 시장이나 김영환 충북지사 이런 분들 보면은 옛날부터 정치하신 분들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군림할 때 권위주의 수준의 정치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국민과 나는 별개의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절어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고위공직자 출신이잖아요. 고시패스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역시 국민 속에서 성장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 뭐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국민 속으로 한번 다가왔다가 다시 엘리트 중심 정당으로 회귀하면서 다시 국민과 정치가 멀어지는 상황이 저는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스타라든가 국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조롱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양대 정당 자체의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있다. 양성 시스템이 없고 국민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망가라든가 경력 관리된 얼굴 뽀얀 사람을 데려다가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뽀얀 사람들 데려다서 그랬다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박 원장님 얼굴에 안 뽀얀가? 빨갛습니다. 빨갛네, 후일인가. 지금 화면 보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우선은 저는 공감 능력을 1번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같이 공감할 수 있느냐의 능력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뭐 베트남에 간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뭐 술자리 한 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까지 서울 내가 먼저 가면 뭐 무슨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네. 과연 그게 공감할 수 있는 거냐. 지금 폭우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수십 명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국민정서법을 얘기했는데 선출직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정서법입니다. 이건 실정법 위에 있는 거예요. 국민 마음을 살피려고 그 선출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서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예고가 되어 있는데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런지 대통령 말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뭐 SNS에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 지난번 그 폭우 때 네. 김성원 의원이라고 네. 그 자원봉사 비교했으면 좋겠다. 예. 봉사 활동 가서 사진 작년에, 찍는데 사진 찍는데 비 오면 더 사진이 잘 나오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네, 했다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3개월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환 장관, 그러니까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성원 의원에 비하면 더 심한 더 얘기예요. 나쁘죠,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가 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 내용 취지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김영환 지사는 윤리 해부되고 대통령은 해부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형평의 이상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에 관련돼서도 네. 겉으로는 지금 이제 수해 골프로 그 징계 개시가 네. 됐습니다만은 네. 이건 뭐 정치적인 꼼수나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홍 시장을 일부러 미리 죽이려고. 무슨 얘기냐면 네. 내년 총선에 홍준표 시장이 대구,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중에 대구에 예를 들면 공천에 경선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네. 좀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일이 착착 진행되는 걸 홍준표 시장이 보더니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잖아요. 네. 무슨 국민정서법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한신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지금 가랑이 밑에 기어간 치욕을 견디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자원봉사에 나섰잖아요. 그쵸. 그건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기류를 좀 어느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좀 넘어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의 행보가 달리 보이는 상황입니다. 리준학님께서 일부러 대통령이랑 같은 말을 하면 처벌을 피하는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데 홍 시장 결과적으로는 예천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징계를 피해보자. 이게 좀 다 고도의 전략이다. 뭐 고도라기 하기보다는 전략이다 어쨌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그래도 징계 안 예, 돼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이 주말에 내가 골프 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일 경우에 골프를 친다거나 라고 예시가 들어서 당원 당규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군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철근 실장이 말한 것처럼 일부러 그 정치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좀 이렇게 딱 못 박아두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겁니까?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뭐 대구에서 제대로 뭐 경선을 하겠어요? 저는 그냥 낙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같이 그나마 당선되기 쉬운 곳에 검핵관들 또는 뭐 새롭게 영입한 사람들, 윤핵관들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홍준표 시장보다 더한 사람이 김영환 충북지사라고 보는데요. 네. 김영환 충북지사의 그 당시에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의심이 상당히 됩니다. 그게 수해가 난 지역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은 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자기 뭐 개인 뭐 저 땅이라든가 이런 게 땅 보러 있다 갔다는 이런 얘기가 의혹도 있어요.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야, 이거는 뭐 당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은 공직자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는 충북도지사 일정에 관해서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요즘 제일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간 둘러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 백재건 교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왔었고요. 2022년 6월 달에 백재건 씨가 스스로 밝힌 내용에 의하더라도 나 용산 관저 이전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런 말이 육성으로 나온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백재건 씨가 나타나면서 그 당시에 여기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온 거죠. 당초에 그 국방부 대변인이었잖아요. 거기 책에 이제 부승찬 썼잖아요. 부승찬 대변인의. 대변인 네. 책에 그 천공이 관여했고 다녀갔다는 취지의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됐죠.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천공이 아니고 결국 백재건 교수였다. 그것도 최초로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까지 그런 낌새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백재건 교수하고 천공이 달라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하얀 수염을 길게 길렀어요. 그런데 천공이 좀 더 길고 네. 백 교수가 조금 짧습니다. 근데 차이 많이 나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 백 교수만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백 둘 교수가 다 간 갔는지. 다음에 그 천공이 또 간 건지 이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저는 이런 뉴스를 좀 지켜보면서 이건 과거에 그 야사에나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난 지금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네. 2023년도에 대명천지에 뭔 이런 분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고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무슨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이런 게 주요한 언론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부끄럽습니다. 아까 저는. 조선일보래 조선시대 같아요. 조선왕조실록. 네, 조선시대. 진짜 다 조선자가 들어가네. 아니 갑자기 무슨 도읍지 옮기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돼요? 조선시대를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서울을 도읍으로 정할 때 첫 번째 누구 말을 듣습니까? 무학대사. 네, 무학대사. 무학대사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륜이라는 사람을 말을 하륜? 듣습니다. 네. 하륜이라는 사람도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잡학도 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는 왕십리, 하륜은 어디입니까? 여기 신촌 일대. 네. 근데 정도전이 한양에 와가지고 지금 경복궁 터를 잡은 겁니다. 정도전이 풍수지리 본 게 아닙니다. 사똥팔달의 도로망, 그 다음에 성을 쌓았을 때 어떻게 하면 경계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로를 놨을 때 상가를 놓아가지고 마포까지 물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도전이 제안해서 정도전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도 풍수지리에 의해서 무속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과학적이었다. 하물며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상상이 안 되고요. 천공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천공 스승님, 풍수지리 볼 줄 압니까? 볼 줄 모릅니까? 당연히 볼 줄 안다고 할 겁니다. 사주, 명리, 관상, 풍수지리 세트로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천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잔꾀를 쓴 게 백재원 교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참 기가 찹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풍수지리도 좋아하고 뭐 믿기도 하고 뭐 역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뭐 또 어떤 일면에서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국제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분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한마디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심리적 위안감을 얻기 위해서 한 번씩 물어보는 그런 거 하고 이런 일반인들이 그런 거 하고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 하고 좀 같게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적인 판단을 하는데 풍수나 관상에 영향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타당한 얘기라고 난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천공이 간 게 아니라 백재건 씨가 간 거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그 사람한테 봤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더 웃기다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천공이 갔든 백재원 교수가 갔든 맞아요. 갔든 누가 갔든 결국은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건 용산이고 대통령실이에요. 네. 아무리 그 집권 여당이고 당정일체지만 당이 나서서 당정일체. 당이 나서서 그걸 해명하고 그리고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웃기는 당이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논평 발표하면 공천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건 교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금세 말을 바꿔 조선시대 왕실 터를 정하듯 풍수가 대통령 관제를 정했다며 또다시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저는 이 논평 자체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이고 사안별로 당이 단편적 무조건 반사를 해버리니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과학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도 우리 백재건 교수나 풍수지리가들 데리고 가가지고 왼쪽으로 방류할 건지 오른쪽으로 방류할 건지 풍수지리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참. 풍수지리가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랬답니다. 천공이건 백재건 교수건 민간인이 인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일각에서 청와대 이전 TF 통제하에 다녀갔다면 민간인 출입도 용인된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부승찬 대변인은 백재건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 육군 쪽의 입장을 보면 둘 다 왔을 수도 있고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김철근 시장님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긴 하셨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군요.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에 제가
한양 천도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사람만 왔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풍수지리가들이 그 당시에 입을 댔을 겁니다. 집을 이사하는데 또는 이 부잣집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땅을 보지 않습니까? 묘자리를 보는데 동네 유명하다는 직관들은 다 불러 한 번씩 물어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맨날 집 돌아다니면서 볼 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물이 물이 있네, 있는가 뭐 수맥파 가는 거. 수맥 뭐 이런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들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쨌든 저는 제가 들은 정보도 있는데 이분 외에도 유명한 분들이 왔다 갔다라는 소문을 그래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이겁니다.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에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협의한다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토에 초반에 스페인 갔을 때요. 네.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웠지 않습니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게 그 부인, 검사 부인이잖아요. 그죠? 검사실 부인. 검사 시절부터 이런 행동이 있었나라고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할 때 점을 쳐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천지 수사 압수수색 왜 안 갔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게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압색하러 가는 날짜를 물어봐서 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직 사회에 있을 때도 이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부의 분들이 공사 구별이 안 되고 과학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들 혼돈 속에 있었다라는 저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한 말이었죠, 그 당시에. 네. 할 말이 없네. 자, 그 한남동에 이제 관저를 정할 때 육군 참모총장 관저하고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여러 군데를 놓고 지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관저라는 게 외빈들을 많이 좀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빈을 많이 응대를 하고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게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을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공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해서 대통령 관저로 아마 정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정말 흘러나오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이게 침소봉대 되고 네. 이렇게 공격의 소재가 되는 건지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의 태도나 이게 관리 문제가 대단히 네.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사에 나올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사에 그렇죠. 예? 야사에 야사. 나올 얘기인데 이게 완전 히 왕조실록 보는 듯이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탐 김구름이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백재건 씨 현관에 줄 서겠습니다. 천공 정법 강의도 70을 올랐다는데 이분은 얼마나 올릴까요? 이 말을 우리가 반박을 못하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요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등 측근 관리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아예 안 해요. 네, 기대 난망입니다. 기대 난망이에요. 네. 야, 이 우리 윤석열 장모가 1년 선고 난 것도 사실 저는 이게 형이 굉장히 적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사무소 우리 위조를 네. 했고 사무소 위조한 이유는 뭡니까?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근데 사기 행각에 대한 것들은 이번 구형에 전혀 포함이 안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검사한테 이 범죄 동기에 대해서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범죄 동기 이거 맞냐. 대답을 안 했대요. 검사가. 검사가 1년 구형하니까 판사가 1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 구형하고 구형량이 꼭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구형량보다 더 때릴 수도 있겠지만 공소 사실 자체가 없는데 그랬던 뭐. 거죠. 예. 공소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더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실제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본인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다 나옵니다. 청문회 때 나왔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게요. 계속 같이 사업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는데 왜 최은수 씨만 안 가느냐. 그러면 그게 사위인 검사 백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죠. 자, 이 사건이 있었던 2013년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2018년도에 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분명히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몰랐다. 장모는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10원 한 장 뭐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그거는 또 들었다고 주장하는 장원이 중간에서 말을 잘못한 거다라고 또 나중에 정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용산에 지금 그 이른바 그 친인척 관리가 원래 하는 게 이제 민정수석실이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을 지금 이 정부에서는 폐지를 했어요. 네. 폐지를 했는데 과연 친인척 관리라는 걸 하는 건지 자체가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경우가 달라요. 다른데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을 그 아마 그 핑계 삼아서 그리고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을 관리하거나 통제해야 될 그런 기관은 필요 없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폐지한지 모르겠으나 결국 민정수석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인 이런 친인척 관리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터진 게 아니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네. 지금 결국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것도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나서 직접.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법정 구속이. 근데 왜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죠.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밝힐 사안이 아니라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려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사실은 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그런 거가 관련해서 이거 충격요법이다 이런 말까지 또 한 사람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이거 좋다 국정조사 요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이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네. 그 지난 10몇 년 동안 그다음에 에타를 2년 동안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1조 9천억이나 되는 중대한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함부로. 네. 아니 무슨 충격요법? 저 정치하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네?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조치를 하려면 자 백지화를 하게 된 이유나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정상화하겠다면 그 정상화 절차를 거쳐서 또 설득력 있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자 인터넷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개 그것도 취사 선택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올려놓고 네. 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국정조사 받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럴 때 국회가 필요한 거죠. 자 지난번 제가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예고된 바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바로 잡았다면 그 상황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계속 본인들의 공천 때문에 계속 실드 치고 막아야 되는 겁니까? 막아지지 않습니다. 네. 밝힐 건 밝혀지고 바로 잡아야만 저는 이게 지속된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발언만으로도 지금 직권 남용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본인 혼자 똑똑한 줄 아시는데
법이라든가 규칙을 보는 눈은 수백 수천 개의 눈이 존재합니다. 네. 자, 원희룡 장관의 백제 선언이 법률 위반인 이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문할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국가재정법 50조가 있습니다. 네, 법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평고속도로가 그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교통위원회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백지화했다.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충격요법이었다. 야,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참 그 말을 한 사람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